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고려대 정치연구소하고 쿠키뉴스하고 공동으로 정치 토론회를 이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토론회 제목은 한국 정당 정치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것이고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일주일간 뭐 한국 사회에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행위들을 가능하게 했던 어떤 기회의 창 또는 배경에는 오랜 시간 그 우리의 한국의 정당 정치에 축적된 문제들, 그리고 뭐 고착되거나 또는 고착되고 있는 뭐 정치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눌 주제들이 굉장히 적실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한국 정당 정치 현 주소에 대한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정당 정치가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또한 대안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렇게 패널로 모신 전문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의 순서는 일단 우리 장순아 선생님부터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정당 정치 현주소 진단 부분에 있어서 각 한 뭐 5분 정도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 정당 정치 나갈 방향 또는 대안에 대해서 5분 정도 발언하시는 거로 이제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정형외과의 김동훈 교수입니다. 그리고 발언하기 시작하기 전에 뭐 각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의 장선아입니다. 원래 이 토론회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국 정당 정치 현주소와 문제,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 정당 정치 나아갈 방향과 대안에 대한 모색을 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현 상황 자체가 사실은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제도적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이라는 것 전제 하에서 정당 정치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좀 구분해서 계엄령 선포 전후의 한국 정당 정치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즉 계엄령 이전까지 사실 한국 민주주의 정당 정치에 있어서의 제도적, 구조적 그리고 행태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이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계속 현행법 제도상 입법부하고 행정부 권한이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남용이 되고 여와 야가 극한 대치되고, 그리고 제도적인 개혁 시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한정된 차원에서 개혁이 실시됨과 더불어서 뭐 위성정당 출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편법들을 통해서 기존의 정당 정치 행태들은 지속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그리고 정치 양극화의 원인이 되었던 것 또한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치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당 정치를 통해서 그리고 여야에 있어서의 협의와 합의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계엄령을 동원할 사안은 분명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그런 정당 정치에 있어서의 제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현재에 있어서 이 계엄령 사태를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본다는 것은 사실은 이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는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앞서서 선생님들 말씀 듣기 전에 지금 상황에 대한, 그리고 저희가 이 기획한 토론회의 목적과 지금 현재 상태에 있어서의 이 좀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선생님들 말씀부터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저희가 제시한 아젠다, 그리고 우리 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점 고려하셔서 우리 저기 패널 선생님들 말씀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훈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우진입니다. 아까 장선하 선생님도 이제 좋은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이런 그 역사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사실은 그 정당 정치의 위기는 우리 속에 일상화돼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사실은 그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돼 좀 이따 또 관련되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 저도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선거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민주주의는 그래도 선거 체제를 중심으로 한 권력 교체 방식이 우리 동네 유일한 게임이 됐다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고 또 실제로 국내외적인 평가도 그랬었고요. 저도 학생들과 그렇게 공유를 했었고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좀 당분간 가까운 시일 안에 뭐 우리가 봤던 미얀마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선거 체제가 심각하게 위기에 처하거나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믿고 또 그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 체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한국 민주주의 정당,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에 대한 위기는 내재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정당에 대한 신뢰, 그리고 뭐 제도 신뢰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한 조사에 의하면 뭐 우리가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선 더 심해졌죠. 제 기억으로는 집권당의 대표가 이번 세 번째 바뀌지 않았나 이 박사님 그렇죠? 그 사실은 비대위가 아닌 시절이 언제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정도로 한 조사에 가면 2004년 이후에 집권당 같은 경우는 18년 동안 17번 그리고 제1야당은 14번 정도의 지도부가 붕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보면 항상적인 비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적인 위기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기가 사실 정상인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태가 한국 정당에서는 지속돼 왔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나누는 것처럼 유권자계 속의 정당도 그렇고 제도로서 정당 제도화 수준은 우리 윤왕희 박사님 계시지만 사실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하지만 정당 제도화 수준은 여전히 지지부진했던 것이고요. 또 유권자 속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평소에는 정당에 대한 지지가 대부분 다 불신이 많죠. 그러니까 무당파들이 많고. 근데 이제 선거 때 특히 양 진영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맥시멈 동원이 있어서 이제 높은 지지율을 나타나긴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는 불신이 팽배하는 현실을 우리가 충분히 목도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정당의 위기는 사실 민주화 이후에 항상적으로 내재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렇게 민주주의 자체가 지금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한국 정당의 위기가 어떤 점에서 지속돼 왔고 심화되었는가라는 좀 다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강호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정당 정치의 문제들이 오랜 시간 지속돼 왔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니 이번 주에 일어나는 일들 같은 것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지금 현재의 문제들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선생님 또 말씀 듣겠습니다. 고영기 선생님. 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권영용입니다. 저는 두 시기를 나눠서 한국의 정당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12.3 계엄 이전이고 두 번째는 계엄 이후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는 우리가 뭐 그동안 많이 논의해 왔듯이 한국의 정당 정치가 마치 정치적 부족주의에 빠져 있다. 그래서 한쪽 자기 진영은 항상 도덕적으로 옳고 상대 진영은 도덕적으로 나쁜 집단들, 악의 무리, 뭐 소굴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정치 양극화가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퇴행 등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있었는데 그런데 12.3 계엄 이후에 한국의 정당 정치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민주주의의 후퇴라든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든가 이런 논의의 범주를 벗어나서 이거는 민주주의의 전복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현재 상태는 민주주의가 아닌 상태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가 관측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권위주의 계승 정당으로서의
집권당의 모습을 우리가 여실히 관찰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뭐 21세기 들어와서 한국의 정당 정치를 진보와 보수 뭐 등등으로 그동안 우리가 논의를 해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를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일종의 투바이투 테이블을 생각해 보시면 진보 보수가 있고 민주 반민주가 있고 그래서 네 가지의 이제 그 그룹이 나눠질 텐데 우리가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보수 정당이지만 그 반민주적인 권위주의 계승 정당으로서의 그 DNA를 여실히 보여줬던 것을 지난주 토요일 날 표결 불참을 통해서 분명히 봤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진보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반민주와 전혀 상관이 없느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후에 정계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하나의 리트머스 테스트를 우리가 그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민주와 반민주 구도에 대한 것을 다시 돌이켜서 함께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수의 괴멸이니 뭐 보수의 머시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난 그 어제 그 윤석열 담화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분명히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고 정당 정치도 뭐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진보와 보수로 이슈를 전치시키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 그리고 정당 정치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저 권혁근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정당 정치 문제만 이야기해 오다가 이제 이러한 사태를 경험하고 나니 우리의 민주적 제도가 이렇게 허약했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이런 일을 방지하는 게 가장 핵심일 텐데 터졌잖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고민해야 되는 정당 정치 포함해서 어떤 민주적 제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저기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이신 문은희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의 제목이 한국 정당 정치 어디로 가는가인데 지금 이제 이 계엄령 사태 이후에 더 적합한 제목이라면 한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는가가 더 적합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 정치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어떤 비정상적인 지도자 때문에 이제 벌어진 것이라기보다 이 이제 구조적인 원인을 이렇게 더듬어 가면 이미 윤석열이라는 정치인,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인이 한 정당의 후보가 된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당 내에서 후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찾은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 당시 당 내에서 찾지 못하고 이재명 도지사를 영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민주당이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국회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출신의 의원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 국민의 지지를 어렵게 된 상황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윤석열이라는 그런 그 당시에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모토를 내세우면서 전 국민적인 그런 지지를 받는 영웅화된 그런 사람들 또 그 전에 또 안철수 씨가 이제 신드롬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정치의 개인화 현상이고 이거는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트럼프 현상도 당 외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공화당 후보로 해서 당선이 된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치의 개인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당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정당이 허약하기 때문에 정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를 배출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당의 허약성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또 따져보면 한국 정당은 그 시민사회와 국가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정당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해방 직후에 그 국회의원들의 그 사회 배경을 보면 70% 정도가 이 사회 에 다양한 직업 출신들이거든요. 뭐 농민들도 있고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산업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점점 그런 사회의 시민사회 집단들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이제 지금은 90% 이상이 정치 엘리트들 이런 이제 구성돼서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이 역사를 보면은 정당이 시민사회와 국가의 연계 역할을 하기 전에 또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실행해서 구도 그러니까 이 균열 구도가 민주 대 민주 이제 그런 식으로 구도가 형성되고 또 이제 6.25가 발발하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진보 정당이나 좌파 정당이 이제 발을 붙일 수 없게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의 역할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이 권위주의 세력과 싸우는 반대 세력 이런 식으로 구도가 형성되니까 점점 시민사회와 국가를 연계하는 역할은 약해지고 결국에는 이 권위주의 세력과 이제 반권위주의 세력이 대결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조금 전에 권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하셨듯이 지금도 이제 그 구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이 이번에 이제 뭐 탄핵돼서 사라진다고 해도 이미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는 보면은 또 이제 권성동 씨가 당대 원내대표가 추대됐잖아요. 그러니까 75표나 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정당은 이 권위주의 그 세력의 그런 후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이제 구도가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계엄령 발표 문제는 이제 멀리 기원을 찾아가 보면 구조적으로 한국 정당이 시민사회와 국가의 역할을 연계하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 수 없었고 또 이제 만들기 어려운 그런 또 이제 한국의 역사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 선생님이 이제 뭐 당내 어떤 공천 문제 등 이제 제기해 주셨는데요. 뭐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라운드에서 그 진단이나 해결책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조기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려대 정치연구소의 조기현입니다. 저도 문희진 선생님 얘기 조금 더 이어가고 싶은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갈 수 있었나라는 것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최고의 통치권자까지 가서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에 갈 수 있었나에 관한 어떤 놀라움이고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돌아보면 경선 과정이나 이런 것 속에서 외부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낸 어떤 성공 모델, 즉 정당 외부 사람이 외부의 지지, 국민의 지지나 이런 힘을 이용해서 정당 안으로 들어가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버리는 그 모델이 성공한 이후에 한국의 그 대통령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일정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특히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윤양희 박사님 더 잘 아시고 또 연구해 오셨지만 한국의 그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만들어낼 때 극단적인 어떤 지난 대선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그 공천의 결과 또 지난 대선에는 뭐 컨벤션 효과가 적었다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것은 그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는 결과를 안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정당의 공천 과정이 이렇게 양극화를 강화하고 또 후보 선택에서 실제 국민의 어떤 선호와는 상당히 조금 괴리가 있지만 강한 어떤
집단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의 후보로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선거라는 것을 선거 후보로서 공천받았던 결과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의 지금 전체 정당이 계속 취약했던 조건 속에서 정당이 기반해서 좋은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외부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사람을 특히 어떤 대중의 지지 이런 사람을 얻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런 사람을 추대하는 형식의 후보를 내왔던 결과들이 그 결과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취약함 즉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단번에 최고 통수권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그 현상이 한국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차원에서 정당이 어떤 검증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검증의 역할이 전혀 되지 않은 결과들로 저는 일단 이 상황을 조금 돌아가서 본다면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조계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보다 더한 사람도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 정치학자들이 좀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너무 듭니다. 다음 우리 장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정당 내의 문제와 정당 간의 문제라는 것이 동시에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당이 그런 문지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미국 정당 정치를 관찰하면서 레비츠키, 지블렛 이야기했었던 그런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데에서 정당이 과거에는 이런 대중들의 인기 영합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그래도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념적 지향 혹은 정책 등등을 공유하고 또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대표로 하거나 혹은 공직 후보자로 선출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바로 인기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당선됨으로써 정당과 분리된 형태로 특히 한국과 같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가 그 정부를 구성하고 그 당정 간의 일종의 갈등이라는 것이 이렇게 당과 분리된 형태로 등장하는 지금도 저희도 목도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한국도 거의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국 정치의 문제는 또한 이런 물론 굉장히 지도자 선출 과정에 있어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거나 견제나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물론 있지만 정당 정치 차원에 있어서의 이 다양한 민주주의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조치들이 오히려 또 이런 지도자 중심 그리고 지도자가 갖고 있는 중앙 집권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갔던 역설적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후보 선출 과정에서 대중이나 국민 전체의 의견 오픈 프라이머리로 반영하는 한편으로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와 그리고 당 대표를 당원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투표를 하게끔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또 정당 다. 근데 그 결과가 결국에는 이제 주요 정치인들과 그 팬덤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즉 적극적인 소수가 다수 당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짐과 동시에 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모든 정당 정치가 중앙 집중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 반면에 정당 간에 있어서의 과거 오히려 훨씬 더 총재 중심의 중앙 집중적인 정당 구성을 갖고 있었던 정당들은 총재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서로 어떻게 보면 비제도적인 형태의 협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런 비제도적인 협의 같은 것들이 정당 간에 전혀 부재하고 오히려 이 적극적인 한 특정 그 당대표나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극단적으로 그들에 의해서 정치가
휩쓸림과 쏠림의 정치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 정치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즉 정당 간의 협의나 정당 내에 있어서의 정상적이거나 혹은 당원 전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인 정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형태의 선거 결과로 인해서 이 핵심 지지자들이 주요 정치인들이 죽지 않도록 계속 지지를 보내면서 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이런 정당 정치가 사실은 되는데 제도가 또 큰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 부분은 제도와 행태가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을 때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그냥 제도만 또 개선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화를 진전시킨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사실은 이번 사태도 그러하지만 상호 간에 있어서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비츠키 지블렛이 얘기했던 그런 상호에 있어서의 너무 지나치게 자신들이 법적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서로 남발하는 그런 수단들을 좀 자제하고 정당들이 상호 규범 하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 계기들이 다 상실된 상태에서 사실은 지도자들이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서로 합의를 하거나 협의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정말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탄핵 이후의 전국에서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치인들이 스스로 협치할 일이 없죠. 협치는 아무래도 강요된 협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저도 한푼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 얘기할 때 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정진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이제 여기 간담회 나와서 보니까 선생님들 얼굴이 다 전보다 좀 힘들어 보이세요. 네, 일단 다들 밤에 잠 못 주무시고 계속 뉴스를 보고 있고 하루 종일 저희도 TV 틀어놓고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또 담화를 하고 있네 이제 이런 상황이라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단연코 국회 직원이 최근에 가장 극한 직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심지어 저희 6일, 7일은 6일날 사무총장 명의로 전 직원 전부 비상대기 하라고 명령이 내려와서 이제 집에 못 가고 대기하고 7일날까지 표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국회에서 제가 이제 일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네, 사실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오는 상황은 처음 봤고, 네,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났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계속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극한 직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당 정치의 현주소와 관련해서 저도 정치 양극화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 또 되돌려서 이렇게 역사를 좀 지난 저희 총선이나 대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양당으로 정치 지지자들이 집결되고 양극화가 심화된 게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국회에서 20대 국회, 21대 국회, 22대 국회를 보시면 20대 국회에는 나름 4개 정당이 진출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도 다당제가 되는구나, 정치가 다원화되는구나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원화된 국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협의를 이룰 것인가, 협의 정치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런 게 국회의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 4개 정당이 나름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한편으로는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국회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다,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면서 양극화가 추진이 되기 시작했고 21대 국회의 결과가 22대 총선에선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하게
거의 200석 가까운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사실 최근에 2개 국회에서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된 거 아니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좀 심각하게 좀 양극화가 좀 진행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선을 보시더라도 20대 대선과 19대 대선이 확연히 달랐거든요. 20대 대선에서는 사실상 뭐 홍준표, 유승민, 보수가 갈라져서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9대 대선 결과를 놓고 정치학자들이 보수가 괴멸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수가 분열하는 것이냐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당시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가 이제 중도로 본인 중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세 후보의 표를 합하면 사실상 문재인 후보의 표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보수는 남아있다. 다만 보수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보수와 홍준표로 보수되는 보수가 다르고 홍준표를 지지하는 보수들은 극우에 가깝고 이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보수는 개혁 보수를 자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대 대선까지만 해도 저희가 정치 양극화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21대 총선 그리고 20대 대선 19 그리고 22대 총선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과거의 다양한 목소리 또는 다양한 보수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을 거쳐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대 대선 같은 경우는 이 실제로 양당 후보로 완전히 양극화가 됐었고 문재인이 아니죠. 네. 이재명이냐 또는 윤석열이냐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하게 되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윤석열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리고 반대로 윤석열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이러한 그 양극화가 심화돼서 저는 이것이 탄핵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계엄 선포 이후에 더 이상 윤석열을 지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내부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거나 다양한 후보가 있었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여전히 지금도 탄핵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정당 정치나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혼란이 이러한 정치 양극화의 결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정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됐는데 정치 엘리트들은 민주와 반민주로 양극화돼요. 두 간의 어떤 괴리가 지금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단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윤왕희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예,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윤왕희라고 합니다. 이게 이 자리가 원래 계엄 사태가 있기 전에 아마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정당 정치에서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매우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앞으로 정당 연구자들이 새로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많이 노출됐고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의 이제 현 상황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일 중요한 큰 문제는 어떻게 이런 인물이 거대 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후보가 되고 본선거에서까지 어떻게 당선이 될 수 있었느냐, 선거 정치의 문제. 그다음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아무 제재를 받거나 견제를 받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오히려 더 악화된 상태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됐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 뒷부분 앞부분 말씀 주셨기 때문에 뒷부분을 보자면 대통령한테 제일 성가신 존재는 사실 야당이라기보다는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원래부터 말씀하신 정치 양극화되고 서로 대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담화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본인이 뭐 야당이 되고 싸운다고 이러면 사실 그런 것보다 할 수도 있는데 여당이 대통령을 뭐 견제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그 속에서 내가 여당 내에서도 내 의지를 관철하려거나 내 정책적인 어떤 걸 구현하려면 충분히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과 타협하는 과정과 같이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이 자리매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 번 봐서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몇 번 그것처럼 담화를 보면 현 대통령은 정치인이라고 규정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심각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 최고 통치자, 정치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정치를 경험해 보지 않고 정치 행위를 하지 않아도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통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당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문우진 선생님, 다른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정치의 개인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정당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그 정도로 허약해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 국무위원회 이런 분들의 잘못을 논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사실 법 제도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스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여당이고 정당 정치의 역할인데 그 부분이 사실 심대하게 빠졌다는 게 문제고요. 더 중요한 우려는 이 사태가 해결된 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 속에서 정당을 바라보는 인식이 오히려 더 취약한 쪽으로 국민들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도 말씀하신 사실 단지 이제 민주대 반민주 구도로 다시 치환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정당 정치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4월 총선을 보고 우리나라 거대 정당은 두 정당 다 사실상의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규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섣부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현 국면에서는 두 정당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규범적으로 올바른 규정이 아니라고 이렇게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론적으로나 실제 현상의 분석에서 좀 더 정밀해질 필요가 있고 단순히 민주대 반민주 구도가 아니라 우리 정당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학계가 정확히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고 새로운 처방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에서 정당은 다시 타격을 맞고 뭐 한 정당은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더 타격을 맞고 정당 정치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 그게 이제 상징적인 게 제 생각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고 앞으로 국정은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가 실제로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다는 공동 담화를 발표하자마자 정당이 왜 거기에 관여하느냐, 여당이 무슨 법적 제도적 권한이 있느냐고 실제로 엄청난 비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 상황은 다른 거죠. 여당이 지금 국민의힘이란 특정 정당이 그럴 자격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게 제도적으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정당이 정말 국정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는 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뒤개가 섞여서 사실은 새로운 정부나 앞으로 이제 우리 민주주의 전개 과정에서 정당이 완전히 뒤로 빠지라는 요구가 될 수도 있어 상당히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정치의 개인화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통령을 여당이 전혀 견제하거나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럼 불행한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그런 좀 정당 내부의 문제, 제도적, 이론적인 우리가 학계에서 시민들한테
민주주의의 질적인 심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 윤양희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6분, 7분의 선생님들이 그래도 지금의 어떤 우리 정당 정치 그리고 또는 지금 정치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냥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전체 뭐 개혁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돌아가면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강훈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주주의 정부 형태 수준과 우리 정당의 문제를 좀 나눠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민주주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과연 가드레일 그런 무엇인가라는 우리가 질문에 봉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도적으로 보면 사실 많이 얘기가 되는 것처럼 박근혜 이제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탄핵을 겪으면서도 당시 정부 여당은 그 비선실세의 존재를 알았지만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가까운 친박조차도 잘 몰랐다. 그런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우리가 이제 그런 증언과 현상을 목도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가 이렇게 많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장했다고 하지만 거의 똑같은 우리가 실수 또는 잘못 또는 이런 비극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제를 만약에 유지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대통령제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의회 중심제로 정부 형태를 바꿔야 되느냐 또 다른 많은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현장 속에서 만약에 대통령제를 당분간이라도 만약에 유지해야 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민주적 통제 안에서 잘 이렇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논의 뭐 많이 얘기하던 것처럼 예를 감사원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대통령 인사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통제 장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당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차원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저는 지역의 차원에서 한 마디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의 정당은 수도권 중심에 특히 수도권으로 위계적으로 집중화된 수도권 집중 정당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고 민주화 이후에 특히 이제 지방자치가 뭐 30년이 넘었고 제7회 동시지방선거, 8회 동시지방선거까지 했지만 한국의 정당 정치는 지역 대표성이 없는 그 지방자치였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건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는 게 지역주의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대구 경북과 호남으로 이게 좀 진화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난 35년 동안 지역주의가 한국 정당 정치의 거의 키 핵심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있냐고 물어보면 흥미롭게도 절반 이상 그리고 최근에는 3분의 2 이상의 그 유권자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지역에서 선거운동 방식, 플랜카드, 구호 모든 걸 다 중앙당이 통제. 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그 지난번 토론 과정에서도 이 지역 대표성에 관련돼서 그런 논의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중앙이 가진 이 중앙 집중적인 정당 구조를 어떻게 지방 분권할 것인가 민주화할 것인가가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하나의 또 이제 많이 논의됐던 대안 중에 하나로서 저는 심각하게 지역 정당 문제, 지방 정당 문제를 지금은 좀 우리가 열린 자세로 좀 더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먼저 이 정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희 헌법에 보면 되게 안전장치들이 많아요, 제도적으로. 근데 질문은 그런 세이프가드들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가 진짜 질문을 던져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거 왜 도대체 이런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화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세이프가드를 더 계속 만들 수 있겠죠. 제도적으로 막 더블, 트리플 막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져오는 되게 안 좋은 결과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세이프가드를 계속 만들게 했다는 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나요. 그래서 진짜
하여간 뭐 저희가 하여튼 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권혁현 선생님 좀 보세요. 네, 뭐 대안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세 가지 그 앞으로의 방향, 뭐 생각해 볼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당의 개인화와 관련해서 이제 앞에서 다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 캠프 중심의 정치, 선거 캠프 중심의 정치, 우리나라 대통령제하에서 대체로 뭐 아웃사이더들이 이제 충원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선거 캠프 중심의 정치가 이후에 임기 내내 벌어지는 것, 여기서 정당은 소외될 수밖에 없겠죠. 정당의 일부 구성원만 거기에 포함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캠프 중심의 정치를 지향했으면 좋겠다인데, 이걸 어떻게 지향할지는 사실은 모르겠고, 이거는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더더구나 의회제에서도 캠프 중심의 정치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제의 대통령제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포인트는 이제 캠프 중심의 정치, 그리고 의회제 내에서도 뭐 프랑스나 뭐 캐나다, 프랑스는 뭐 의회제는 아니지만 등에서도 보듯이 이제 외부 아웃사이더들이 이제 리더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서 이 캠프 중심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정당의 브랜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탄핵 이후에 정치 과정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그 정당의 브랜드를 어떻게 재건설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텐데, 소속 개별 의원들은 정당의 브랜드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관심을 가질 인센티브가 없죠. 그러면 지도부에게 일임을 할 텐데, 지도부는 뭐 결국 그 정당의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내용의 브랜드를 고민할 것인가. 잘못하면 이재명의 브랜드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뭐 기본사회 민주당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국힘은 국힘대로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그 정당의 개인화가 정당의 브랜드,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문우진 교수님이 많이 강조하신 것처럼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계가 꽤 중요하겠다. 결국 정당 지도부가 정당의 브랜드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세력은 개별 의원은 정말 관심이 없고, 그 정당과 연계되어 있는 시민사회 그룹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각 정당들이 브랜드를 어떻게 재건설하느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정당 간 경쟁, 아까 그 파퓰리스트 정당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국회의원들 기득권 엘리트처럼 보이죠. 기득권 엘리트인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득권 엘리트들은 모두 다 부패했고 썩었고, 나 리더가 대중들, 그 선한 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뭐 통치하겠다, 이게 파퓰리스트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기득권 엘리트고 처단되어야 할 대상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당 간 경쟁, 그리고 갈등, 타협, 그리고 밀실 거래, 이 모든 게 사실은 정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루할 정도로 추악해 보이는 정치 그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뭐 그 지향해야 될 거나 거부해야 될 현상이 아니라, 그게 민주주의 정치다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탄핵 이후로, 계엄 이후로 저의 일상이 무너지고 침해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일 분노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의 지루할 정도로 루틴화되어 있는 일상이 참 소중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지루한 삶이,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권 선생님 감사합니다. 권 선생님 사실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시민사회에 대한 어떤 너무 긍정적인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좀 고민이, 아까도 윤영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 보수 진보라는 어떤 그 정치적 양극화가 이제는 지금 민주 반민주로 정말 소팅이 되거나 온라인 이게 정렬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정치 엘리트만의 문제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 왜 정치학 연구에서 뭐 양극화 관련해서 이제 미국 학자도 외국 학자들도 한 얘기가 양극화를 시민사회 수준에서 양극화를 줄이려면 뭐 해결 방법이 뭐냐? 뭐 답이 뻔해요. 뭐 관용, 톨러런스 레벨을 올려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인정하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 개인도 제가 생각하기에 엄청 양극화된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나랑 생각이 다르거나 그런 사람들 나 얼마나 그 사람들을 참아줘야 되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막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돼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희 선생님 하여튼 제도적 측면에서 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도 조금 전에 이제 김 교수님이 지적한 뭐 용서와 타협, 뭐 협의 그런 거는 이제 별로 이렇게 믿지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의 개인화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달리 얘기하면 제도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그 권력을 독점해서 제도와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는 결정을 한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제도와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당내 권력 집중이 왜 일어나는가를 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당 대표도 여러 번 교체해버리고 그리고 또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도 뭐 친윤 그룹이라고 해서 충성을 강요할 수 있는 게 뭐 캐비넷의 그런 의원들의 그런 범죄 그 사실 같은 거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협박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대통령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야당도 결국에는 또 이제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총선 전에 공천할 때 또 제도를 또 당 대표에 유리하게 바꾸잖아요. 그렇다면 이 어떻게 또 유리하게 그 당 대표한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또 그 제도를 바꾸는데 또 당원들이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갈라져 있는데 당원들은 이제 결속적으로 당 대표를 지지하니까 당연히 당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당 대표는 그렇게 또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정당은 그런 결속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하니까 그게 또 나쁘다고만 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당 내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정당이라는 그 조직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조직이라는 또 생각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양극화 현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념적인 양극화나 아니면 정책 대결을 통한 양극화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정치가 개인화되면서 양당의 그 당내 대통령 후보를 악마화시키는 식으로 선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이제 감정이 개입되고 그래서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책 대결을 하면은 다운스의 이론처럼 양당 체제에서는 이제 중앙으로 점점 수렴해서 중앙에 있는 많은 유권자를 얻기 위해서 그 수렴을 하는데 오히려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이런 상대 후보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문제의 프레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극화되는데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이 정치적 균열이라는 게 이제 민주 대 반민주의 균열 그게 또 영남하고 호남하고 균열이 이렇게 겹쳐가 중첩돼서 1차원적인 균열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균열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균열이 있으면 이런 양극화 현상이 좀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당내에서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 그리고 이 균열이 단일화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공천을 할 때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자 집단 대표 그다음에 농민 대표 또 뭐 교원 대표 학생 대표 뭐 다양한 계층 계급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당내에 진입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 활동이나 의정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당 내에서 권한이 당 대표나 아니면 뭐 대통령 쪽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균열의 그 일원화되는 현상도, 왜냐하면 다양한 서로 다른 계층과 계급 집단 뭐 등등 직능 집단들은 자신들의 이 집단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할 테니까 그런 다양화가 생겨서, 그러니까 1차원적인 그런 갈등 구조를 다차원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 번 저는 얘기했던 게,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이 정당이 시민사회와 국가를 연계하는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이제 그걸 해소하는 해법은 당내 차원의 그 대표성, 그러니까 당내 다양한 그런 집단들이 의회에 진입해서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지금은 이제 정치 엘리트들이 양극화돼가지고 민주대 반민주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갈등을 오히려 유발하고 상대를 악마화시켜서 이제 이런 식의 경쟁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사회와 국가를 연계하는, 그걸 다양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정책적으로 대변하고 정책 대결이 일어날 때 이와 같은 정서적인 양극화나 이런 현상들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문희 선생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 제도가, 저희의 민주주의라 제도라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가 사실 되게 그 다양한 정치적 균열 구조가 존재하는 걸 굉장히 전제하고 있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미국의 어떤 정치 양극화를 논의할 때도 미국 사람들도 소위 말하는 메디슨이 생각했던 그러한 것이 아예 전제들이 사라져 버렸다.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제 메디슨이 그러니까 양극화를 생각해 봤겠냐? 생각하지 못한 거다 이거 정말. 뭐 그런 식의 논의까지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찌 보면 새로운 현상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내에서 다양한 균열 구조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할까에 대한 또 고민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조경 선생님.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걸 좀 이어가 보자면 사실 현대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그 다원주의에 기초하지 않습니까? 다원주의의 사실이라는, 뭐 정치철학적으로 보면 로즈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최근에 어떤 이제 정치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반다원주의의 사실이다. 지금은 이제 거의 반다원주의적 경향으로 정치가 계속 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포퓰리즘 연구자인 중요한 그 얀 베르너 밀러가 그 민주주의 규칙이라는 최근 책에서 또 다시 이제 민주주의 두 개의 매개 기구의 중요성, 그러니까 언론과 정당의 두 매개 기구의 중요성,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다원성을 유지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기구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정당만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정당이 굉장히 과소화되고, 언론 이제 특히 전통 언론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뉴 미디어라고 하는 이제 이 언론이 과대화되는 현상과 이게 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도 어떤 개인화된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이제 정당이 과거에 담당했던 어떤 동원의 역할, 또 정책을 어떻게 보면 투입하는 역할을 이제는 유튜브 채널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유튜브 채널이 국민들을 집결하라, 동원하라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과거에 정당이 했던 역할을 거의 개인화된 유튜브 채널이 대신하고 있는 형국으로 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극단화돼 가면서 이 다원주의적 가치를 깨버리고, 오히려 아까 권영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과거의 권위주의의 핵심 지지층으로만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가면서 합리적인 보수, 굉장히 비극이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보수들이 움직일 여지를 거의 계속 없애버리는 어떤 경향을 낳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흐름을 약화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고민해야 되는 건 이제 정당을 다시 강화시키는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됐던 건 정당 간 경쟁의 다원주의를 계속해서 얘기해 왔고, 그래서 오랫동안 문우진 선생님은 이제 비례대표제나 이런 것들, 대표체계의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정당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 범위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하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가장 고민하지 않았지만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정당 내의 다원주의의 문제, 이제 정당 내에 어떻게 다원주의를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계속 고민해야 됐고, 그래서 이정진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구당을 우리가 다시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굉장히 많고, 또 지역 정당을 다시 활성화하자는 논의도 많은데, 이런 차원에서 이 로컬 차원에서의 브랜치를, 로컬 차원에서의 어떤 정당의 하부 기반을 다시금 강화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당원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어떤 그 브랜치를 통해서 연결돼가지고 당 지도부로 이렇게 연결되는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그냥 후보자 개인들이 외부에서 강한 자기 지지 세력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그냥 당원으로 등록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당을 움직여버리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막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당의 하부 조직을 강화하면서 이 브랜치에서 조금 더 이론적으로 따지면 어떤 수기민주주의적인 시도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참여 욕구를 이 유튜브 채널이나 댓글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이 정당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정당 내부에서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떤 지구당 부활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정당의 하부 조직을 강화하고 당원들을 어떻게 강화할 거라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서 스페인의 그 피스오이 같은 정당이 새로, 사회민주당이 새로 부활할 때 고민했던 지점들, 또 영국의 노동당이 모멘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부를 새롭게 강화하려고 하는 어떤 그 흐름들 속에서도 우리도 다시금 정당의 하부 조직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거기에 어떻게 수기 민주주의적인 모델과 정당을 결합시키면서 그 지금의 어떤 유튜브로 가려서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동원되는 힘들을 어떻게 제어하는 반대 힘들을 다시금 만들 거냐라는 이제 차원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핵심은 현재의 당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접근을 취할 합리적 유인이 사실 별로 없고, 자기의 외부 지지자만 있다 그러면 굳이 그걸 믿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관점은 이런 관점으로 강하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현실적 이익이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얘기할 건지, 그러니까 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고민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 선생, 예,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금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정당 정치와 즉 정치성의 회복이라는 당 간의 문제이죠, 결국은. 근데 방금 그런 굉장히 그 평화로운 방식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과연 정당들이 대화를 하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이미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정치인들이 그 정당의 그런 문지기 역할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장을 하고, 그런 팬덤 정치들이 이미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당이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대안이 무산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도가 뭐가 힘이 있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었지만, 이번의 계기는 저는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와 이 민주주의 제도가 더욱 더 중요하고 그것이 또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중심 하에서 우리가 앞으로 개헌을 하든 혹은 정치 개혁을 하든 이것을 단단하게 갖춘 다음에 다양성이나 혹은 직접 민주주의적인 그런 고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굉장히 큰 위기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대통령제가 아닌 그런 의원 내각제에서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이런 굉장히 발전한 수준의 협의민주주의 가지고 있는 의원 내각제에서도 이게 내각이 총사퇴하고, 그리고 조기 총선이 있고, 그리고 그 사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정당 간 협의에서 해결이 안 돼서 한 1년 동안 허무회가 있어서 그냥 비상내각 시국으로 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헌정 질서가 마비되고 국민들이 다 거리에 나와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 정당들이 이 문제들을 긴 시간이 걸리지만 아까 지루한 과정을 거쳐서 해결하겠지라고 하는 신뢰가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강조한다면 결국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개헌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정당 내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나 정당 간에 있어서의 상호 극한 대립의 양당제 구조를 얘기할 때나 사실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통치 체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의원 내각제뿐만 아니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준대통령제 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지금 의회가 내각이 이제 총사퇴하고 그리고 대통령 사임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런 혼란이 있다고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굉장히 군대가 동원이 되거나 혹은 헌정 질서가 중단이 되거나 대통령 한 사람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개헌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이어갈 필요가 있다. 제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안으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정치개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중앙집권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당 운영이라고 하는 행태는 당내에 있어서의 룰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은 거의 대부분의 당원 중심적인 민주주의 제도들은 다 가져왔어요. 뭐 발의, 뭐 국민 그 당원 투표, 총투표, 뭐 청원 다 할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 당대표 중심이라든가 주요 정치인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더 지구당 부활시킨다든가라는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중앙 권한을 나눠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소수 정당들이 원내 교섭 단체 요건을 완화한다든가라는 방식으로 소수 정당들이 의회에서 좀 더 협의에 있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들이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제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어야 국민들의 정당들의 이 정치성, 정치적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정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 와서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얻어가는데요. 특히 뭐 캠프 중심의 정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율성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12월 3일에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 그 계엄 해제를 요청을 하고 그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표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당론의 범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 뭐 탄핵에 반대한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본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표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다는 게 적절한 것인가? 사실 국회법에 보시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그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표결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양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표결 자체를 거부하는 당론이 채택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이 국회의원의 자율성, 또 이 당론이 가지고 있는 정당이 자신의 당원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회 차원에서의 자율성의 문제인데요. 이번에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분들이 법률과 관련해서나 현재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나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온 질의가 하나가 국회 경호 경비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12월 3일 11시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인들이 국회를 넘어서 이제 들어오고 그 과정에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면 일단 본회의장에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 정문을 경찰들이 막아섰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이제 국회 경비대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출입 자체를 막는다는 게 적절한가?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국회 경호 경비 체계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경위 조직이라고 해서 경위는 국회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회의장을 경호하는 업무를 하고요. 두 번째가 방호. 방호는 이제 국회 건물 내에서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위나 방호는 국회 사무처에서 일괄해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국회 경비대인데요. 이것은 국회 건물 바깥에서부터 국회 담장까지를 관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차량이 진입한다거나 뭐 아니면 위험한 인사가 진입한다고 할 때 이렇게 정문을 막고 출입을 통제하는 이러한 역할을 국회 경비대가 하는데 국회 경비대의 명령권자가 국회의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국회 경비대는 영등포 경찰청 소속의 경찰들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터졌을 때 최종 명령권자인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얼마나 행정부에 비해서 취약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국회라는 것은 정당이나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또는 국민을 상대로 의정활동을 펴는 곳인데 이곳에서의 자율성조차도 일부 부족하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최근 이제 국회 법을 개정해서 이 부분을 의장이 통과라는 국회 경호 체제를 마련하자라는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살펴보니까 미국의 하원에서 직접 경비대를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명령권자는 의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제 정치의 개인화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정당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또 하나는 저는 정치의 사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한 10여 년 계속 그래왔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의 출신 배경이 소위 율사라고 하는 뭐 변호사 또는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국회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일단은 서로 고소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의원들이 만나서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 협의하지 않고 정치가 실종되고 심지어는 계엄령이라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 정치의 사법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뭐 시민사회 또는 국민 그리고 정당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병희 선생. 예. 저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좀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 민주주의가 진화한 경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로에서 제일 중요한 지향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당 없는 민주주의 혹은 최소한의 정당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정당법, 공천제도, 정치자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요소가 결합돼서 나타난 형태라고 생각하고 혹은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정당이 뭐 이렇게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양 정당들이 대통령도 나세우고 정당이 실질적으로 모두 정치 권력 휘두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실체에 있어서는 정당은 지금 뭐 이름만 남겨진 브랜드만 남겨진 상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선거에서 이제 지금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정당이라는 게 심리적 일체감에 의한 선거에서의 단서 같은 정도의 기능만 한다는 거죠. 그게 심리적 일체감의 요소로서의 브랜드로서의 정당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감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인그룹하고 아웃그룹의 구분이기 때문에 이쪽이나 저쪽이냐는 그 그룹만 남아있는 선거의 기능으로서만 정당만 더 남아있는 상태다. 그거에 비해서 조직으로서의 정당이나 실제적인 정당 내부는 공동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일상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혀 변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상적인 정치를 위해서 정당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양정당 합치면 1,000만 명 이상의 당원이 단지 경선 과정에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용도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강한 겁니다. 이제 선거를 경선도 이제 당내 선거니까 선거 요소로만 남은 정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직은 없고 당원만 늘어나는 그런 이제 심리적 일체감에 의한 선거적인 요소의 당원만 늘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거대 양당이 실제로 300석을 양분하고 있지만 양당이 대표하는 이념 체계는 폭넓지 못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념 스펙트럼상에 보면 아주 뭐 이제 약간 이제 뭐 경솔을 엉글 수 있지만 극단에 치우친 정도만 대변하는 게 아닌가. 이게 가속화되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정당에 국회의원과 대통령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된 이제 제도적의 발전의 중요한 이유가 학계에서 내세웠던 게 대통령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자율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자율성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놔줘야 된다. 이정진 박사님 말씀도 있었지만 하여튼 국회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정당에 구속받지 않는 놔줘야 된다. 그러면 원외 정당의 이 조직 자체를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20년 동안의 발전 경로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결과로 걸어온 경로가 지금 국회의원의 자율성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대통령한테 꼼짝 못하는 관계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힘은 당신들이 자율적으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당이라는 조직이 그 개개의 국회의원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지구당 조직이 있고 정당 내의 조직이 있고 그래야 날것 그대로의 권력관계로만 치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라는 개인 대 개인의 권력관계로만 치환돼서 더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을 계속 약화시켜야 된다. 그게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거다. 그 방향으로 최소한의 정당 민주주의를 추구한 방향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 좀 확대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사실상의 순수 대통령제와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대통령제하고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를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권력 구조는 오히려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사실상 권력 융합의 요소로 권력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는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나 의원들하고 융합돼서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당의 문제, 권력 구조화 문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보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제든 의원 내각제든 의원 정부제든 제일 중요한 요소가 정당이 제대로 기능하느냐, 정당이 강하게 기능하느냐가 그 권력 구조가 작동하는 제일 핵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빠지면은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정당의 공간에서 정치를 하지 않고 정치적 삶에서 평상시에는 물러서 있다가 위기 상황일 때만 다시 급박하게 와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형태가 반복됩니다.
그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누구한테나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우리한테 맞는 제도적 방향이 뭔지 정치적 삶에 좀 더 관여하고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오히려 더 이제 정당 정치가 취약해지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하인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설정했던 아젠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이제 한 말씀씩 하셨는데 혹시 또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아, 예. 오늘 이제 정치 토론회 고려대 정치연구소하고 SSK 양극화 연구센터와 쿠키뉴스가 공동으로 이제 주최한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예. 예, 선생님. 예, 질문하시죠. 예. 그 질문 한 3가지 정도 제가 저희도 같이 주최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문우진 교수님께서 이제 내부에서 인재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정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제가 취재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면은 내부에서 인재를 만들지 않고 있는 정당도 있고, 그런데 내부에서 인재는 만들지만 그들을 만들어도 그들이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든다거나 미래의 정치를 제시하려고 해도 그거를 할 수 없는 구조가 현실적인 게 있거든요. 공천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이 무언가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선하 교수님께서는 아까 이제 한 특정 정치인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의 극단적 목소리가 너무 많이 이제 재생산되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실제 민주화는 좀 왜곡될 수 있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사실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이게 많이 희석이 될 텐데 국민들이 정치 혐오가 또 크다 보니까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국민들은 그 수준에 맞는 정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관심을 당길 수 있는 정당 정책, 이런 보완책 내지는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정진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국회와 국회의원의 자율성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계엄령 터졌을 때 이제 탄핵 표결할 때도 정당에서 당론으로 정해버리고 아예 투표장에서 투표권을 보장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정당 기속화라고 하죠. 정치의 정당 기속화라고 하는데, 사실 국회는 법에 나와 있고 정당도 법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민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정당들이 그립을 많이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요거에 대해서 좀 해결책은 없는가.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나 이런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거 많은데 한 이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했습니다. 네. 예, 뭐 먼저 어떻게 문희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내부에서 인재를 키우는 게 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보다 제가 드린 말씀은 오히려 외부의 영향력이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양극화가 된 이유가 당의 권력이 집중돼 있고, 따라서 당론에 의해서 모든 의원들이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이지 않고 이론적으로 행동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충원 방식 또는 후보 선발 방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방식은 시민사회에 다양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직능 집단, 계층 집단, 세대 집단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집단들마다 멤버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조에서 한 몇십만 명이 있고, 그러면은 정당에게 만약에 우리 노조 출신의 의원들, 우리들이 스스로 선발한 노조 출신 의원들을 당신 정당이 충원을 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비례대표가 됐건 이렇게
선발을 해주면 우리 조직에 있는 멤버십에 해당하는 표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입한 의원들은 자신들이 재당선될 가능성이 당 지도부에 충성하는 것보다 자신들을 선발한 그런 시민사회 집단들, 노조가 됐건 뭐 그 집단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원직 유지나 아니면 뭐 그밖에 입법 활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선발한 집단에 지게 되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는 정치 엘리트들 중심으로 충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천권을 당 대표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이런 정치 엘리트 중심들의 의원들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성과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공천, 그다음 후보 선발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방식의 한 일환으로 이제 제가 제시한 거는 아까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멤버십 표를 가지고 정당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방식이 뭐 절대적이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핵심적인 거는 의원들이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적인 추원 방식,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왕희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쓰시고 한 거로 알고 있어서 뭐 한마디 혹시 하시면 어떠실까요? 예. 문희준 선생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다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경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선에 의해서 현역을 교체하면 우리 이제 민주적인 공천을 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경선을 결정하는 경선 투표권자들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중도적이거나 아니면 폭넓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들어왔다도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 시스템 자체가 여론조사 경선이나 이런 식으로 정당의 제도적인 결정이 아니라 외부의 민은 아니면 정치 고관여층이나 활성화된 정치 고관여층이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의 이제 극단적 목소리가 확대돼 가고 있는 거죠. 제일 정당의 공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경선 참여율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참여율은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아주 낮은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고관여층이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정당이라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 들어온 고관여층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더 일상적인 형태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선 참여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한 방법은 실제적인 이제 온라인 투표를 통한 이제 말하자면 정당 경선을 법제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문자로 경선 안내를 보내면 모든 유권자들이 정당의 경선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경선 참여 비용을 낮춤으로써 그렇게 하면 경선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그럼 고관여층의 영향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게 한 가지 생각이고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 인재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체제가 됐더라도 내부 인재가 없으면 그게 작동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정당이 그런 제도적 기반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때 가까워져서 외부 인재 영입하고 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우리 후보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당이 그런 인재를 키우고 자질을 향상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우리 정당이 후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은 법적 제도적으로 정당이 그렇게 활동하는 기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라니까 가장 손쉬운 방식의 여론조사, 한 3, 4일 만에 여론조사를 돌려서 후보를 결정하는 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난처한 겁니다. 정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자꾸 이렇게 내세워 보라니까 자꾸 신선한 사람을 생각을 데리고 와서 그냥 여론조사 돌려서 하는 거고, 그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맞물려서 지금 현상이 골마 터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 준 건 아니지만 다음에 소수 의견으로
꼭 남겨두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하나만 말씀 주신다면 당론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당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오염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론이라는 게 정당이 나쁜 짓 할 때 쓰는 용어라는 거죠. 약간 이제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나쁜 짓 할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민한테 뭔가 이게 좋지 않은 이미지에 그걸 해야 될 때 다른 사람들 못 나고 공동으로 잡아두고 그런 나쁜 행위를 공동으로 같이 하자. 이거를 사실상 당론이라는 말로 치환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당론이 없는 정치는 정당 정치가 아니죠. 그 대의민주주의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당론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당론이 결정되는 과정, 그리고 당론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과 아닌 사안, 그리고 당론에서 실제로 이제 얼마나 더 실제적인 논의 과정이 있어서 결정됐는지, 그리고 당론을 결정할 수 없는 사안도 있고 거기에 있어서 벗어나야 되는 사안도 이런 사안인 거죠. 이건 이런 사안을 가지고 당론이라고 규율할 수도 없고, 규율했더라도 거기에 진짜 이게 국민의힘의 당론이니까 나는 투표장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거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론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제 생각은. 근데 당론이라는 단어를 그걸 오염시키고 있어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제 계엄령 사태가 실제로 정당 정치에 최악의 오히려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당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당론이 저런 거면 정당이 왜 필요하냐, 이제 그런 논의가 더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의회민주주의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은 있다. 그러니까 당론에 대해서 오염된 형태의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의 당론, 그리고 그게 작동, 그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학문적, 이론적, 학계에서도 제대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규범적으로 지금 최악의 나쁜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마치 일상적인 그 문제인 것처럼 잘못 논의될 위험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 남기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계엄령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말은 이제 개인의 양심을 따를 것인가, 이제 이렇게 의원들의 의견이 갈라질 텐데, 사실은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양심을 쫓아서 당론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재당선될지 안 될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도봉구가 진보적인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탄핵을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재당선 가능성인데, 그럼 그 재당선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천권을 당대표가 완전히 강하게 쥐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론을 따르겠죠. 근데 이제 자기의 어떤 재당선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지역구가 됐건,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한 그런 직능 대표를 선발해서 그 직능 대표들이 이제 의회에 진입하는데, 자기의 재당선 가능성이 자기를 선발한 그런 집단이 된다면, 그렇다면 당론을 반해서라도 자신을 선발한 집단 또는 자신을 선발한 지역구의 이익을 쫓는 그런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그러니까 공천 방식, 그러니까 의원의 그런 생사 여부, 그다음에 의원직 유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구조, 그거를 바꿔야 되고, 그게 달리 얘기하면은 이게 당내 민주주의인데, 근데 또 이제 당내 민주주의를 너무나 확산해가지고 또 의원 자율성을 미국처럼 한다는 것도, 그게 또 이제 긍정적인 것만은 또 아닌 게, 이제 정당은 상당히 좀 일원화된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이제 의원들의 그런 미래가 당 지도부나 대통령에게 놓여 있기 때문에 당론을 쫓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이제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그런 거라서 그 밸런스를 어느 정도 의원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당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끝을 내시죠. 예, 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적극적인 소수가 더 많은 참여를 하는 이유는
그들은 관철해야 할 이익, 이 참여로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고요. 다수는 당연히 참여함으로써 이익보단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뭐 선거 방식을 뭐 온라인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참여의 장벽을 좀 낮춰서 문턱을 낮춰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방안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소수는 자신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당대표나 특정 지지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당선이 큰 목표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지를 더 늘리거나 혹은 정책 중심으로 당 내에 있어서 당의 비전이나 당의 공약이나 나아갈 정책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뭐 당 지도부 경선이 일어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아마도 좀 더 많은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익과 불이익을 얻을 수 있을 당원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지 실질적인 이 움직임에 있어서 이 다수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별로 많지 않다. 한국처럼 20%가 당원인 국가도 사실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데서는 2, 3%가 당원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은 이제 정당이 기능하고 있는 일종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민사회의 관계가 확연하게 한국과 같은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민사회 관여가 일어날 수 있고 정당이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한국 정치도 좀 더 지금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정당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정도만 지금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뭐 선생님들 많은 좋은 얘기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앞에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론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만의 문제는 아니고 과거 더불어민주당 때 금태섭 의원의 사건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당론을 따르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론이 굉장히 강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영국을 얘기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당론을 세분화해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표결에 참석해서 당론에 따라 표결해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당의 총무가 그 안건에 대해서 밑줄을 세 개를 그어서 이건 반드시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그렇지 않고 아주 중요하지 않은 안건의 경우에는 참석 안 해도 되고 아니면은 참석을 해도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다르게 표결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참여를 어디까지 강제할 것인지 이거는 정당 내부의 논의가 좀 필요하고 정당 자체의 내부적 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천의 문제 중요한 건 이미 벌써 문우진 교수님과 그리고 우리 윤항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저는 지역 수준에서의 정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이라든가 당론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중앙당 또는 권한이 집중된 당대표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당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한국은 최근에 그런 방식으로 계속 정당이 변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이 사실상 좀 약화됐고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우면서 중앙당 중심으로 당이 움직이고 또 실제로 최근에 당원 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 당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당대표 선거에 참여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의 리더십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 정치 중심으로 정당이 너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의 정당, 그것이 뭐 지구당이 되었건 또는 지역 정당을 허용하는 방안이 되었건 한국의 정당 정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준의 정당 정치가 좀 발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당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 그리고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구당 부활 뭐 이런 논의가 많이 있다가 계엄령 선포 이후 이것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 상황인데요. 이것이 개헌이라든가 향후 전국이 좀 안정되면서는 다른 방식으로 법제화 그리고 또 정당 내에서의 내부적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랜 시간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냥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어렵다 그랬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런 사태를 겪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 한 가지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한 4, 5년 정도부터 한국 정치학자들이 특히 한국 정치 전공자들이 민주주의 퇴행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전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아니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민주주의 퇴행이냐 그랬는데 제가 완전히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어떤 그 정당의 문제, 정당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 전에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고 우리 삶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까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있었으면 지금 이제 아마도 이제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점과 동시에 이제 고려하면서 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하여간 오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이로써 오늘 그 정치토론회 한국정당 정치 어디로 가는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